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폴레옹이 한마디로 조제핀을 숭배했죠. 그 조제핀이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미래 가능성을 보고 결국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조제핀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아름답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뭐 이탈리아 원정 떠났을 때도 그렇고 약간 바람을 피고, 그 나폴레옹의 자식을 생산을 못해요. 조제핀이 먼저 죽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녀에 대한 사랑을 읊은 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만 봐도 나폴레옹이 얼마나 조제핀을 사랑했고 숭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베스피에르에 눈에 들어가지고 보석 승진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몰락을 하죠. 근데 또 나폴레옹이 또 시적절하게 임기응변을 잘해요. 그때쯤에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뭔가 안정시켜주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약간 등에 업고 나폴레옹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유럽을 약간 근대적인 계몽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나폴레옹이 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외국인들은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 나폴레옹 영화에서는 나폴레옹과 조제핀의 관계가 굉장히 밀도 있게 다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폴레옹이 한마디로 조제핀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조제핀이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조제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언변 이런 걸로 사교계에서는 유명했어요. 근데 그 사교계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조제핀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조제핀 입장에서는 워낙 남자들도 많고 그리고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키도 그렇게 뭐 키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겠지. 근데 다부져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랬는데 펑퍼짐하고. 근데 그 조제핀이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미래 가능성을 보고 결국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조제핀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아름답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뭐 이탈리아 원정 떠났을 때도 그렇고 약간 바람을 피고, 그 나폴레옹의 자식을 생산을 못해요. 그래도 황제의 후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축적이 됐잖아요. 바람도 피고 아이도 생산 못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혼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나폴레옹은 끝끝내 그녀하고 이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혼은 살짝 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좀 조제핀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제핀이 먼저 죽어요. 조제핀이 먼저 죽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녀에 대한 사랑을 읊은 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만 봐도 나폴레옹이 얼마나 조제핀을 사랑했고 숭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당신밖에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당신이 너무나 그립다. 이런 거를 막 읊거든요. 그 나폴레옹도 죽기 직전이어가지고 그 정도로 죽을 때까지 이제 조제핀을 사랑했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사랑을 했느냐. 그래서 따져보니까 약간은 이제 나폴레옹이 정신적인 안식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조제핀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이제 좀 국가 운영도 그렇고 전장에서 항상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조제핀은 약간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신적인 안식처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의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당신을 추앙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추앙했군요. 거의 추앙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나폴레옹이 뭐 키가 150cm대였다라는 거는 거짓인 거고. 거짓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혹시 나폴레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키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고, 그 나폴레옹 법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후대에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법전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개인의 권리를 이제 보장을 하고 이제 평등, 이런 여러 가지 근대적인 이런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법전이 있는데, 그 나폴레옹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제 또 이제 러시아 원정 갔을 때 추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추위보다는 병력 운용을 잘 못해서 무너진 게 더 커요. 추위가 와가지고 무너졌다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할 때쯤에 그때 이제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퇴각할 때쯤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병력 운용이나 이런 걸 잘 전략 전술이 이제 러시아에서 안 통하니까 진 건데, 추위 때문에 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좀 있고. 예. 러시아 하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다 거기로 일반화 시켜버리는데, 나폴레옹은 추위 때문에 진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유럽에서 썼던 그 전략이
러시아에 잘 안 통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또 대응을 잘했고, 이런 것 때문에 진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폴레옹은 그 지중해에 있는 코르시카라는 섬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딴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황제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일단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포 정치의 대명사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공포 정치를 행한 사람 로베스피에르라고 있는데 그 로베스피에르의 눈에 들어요. 로베스피에르의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약간은 이제 고속 승진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로베스피에르가 몰락을 하죠. 근데 또 나폴레옹이 또 시의적절하게 임기응변을 잘해요. 로베스피에르랑 약간 연관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압수수색 같은 걸 받아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자기 일기에다 뭐라 남겼냐면 나는 로베스피에르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했을 뿐 그 사람이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로베스피에르를 좋아하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일기를 미리 써놓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약간은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을 또 잘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로베스피에르에 이제 약간 눈에 든 것도 있어서 약간 승진을 어느 정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쯤에 워낙 이제 그 혁명이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프랑스 대혁명과 로베스피에르의 집권 시기를 지나면서 그 프랑스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싹 트냐면 약간은 좀 혁명의 시기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워낙 이렇게 공포 정치도 많이 일어나고 혁명 전쟁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가적으로 너무 혼란이 많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뭔가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막 싹 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뭔가 안정시켜 주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약간 등에 업고 나폴레옹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해서 나폴레옹이 결국 집권의 길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진짜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니까요. 진짜 혁명의 그 정말 뜨거움, 혼란함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좀 질서를 잡아주고 정리해주고. 그때 이 생각이 그때 프랑스 시민들의 생각이었죠. 예. 지금 생각하면 그 프랑스 시민들이 워낙 참 고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그 이전부터 로베스피에르 집권과 나폴레옹 시기를 보면 계속 전쟁과 뭔가가 있거든요. 계속 전쟁과 혁명이 계속 일어나요. 참 프랑스란 국가가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국가기도 하면서 그때 프랑스 시민들이 얼마나 고되었을까. 그 프랑스 역사를 찾아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프랑스 영화 다룰 때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워낙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 이후에 전 세계 그리고 프랑스에 남긴 유산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을 뭐 히틀러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인명 손실이 좀 나고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히틀러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정말 나쁜 악영향만 미쳤지만 나폴레옹은 그래도 나름 선한 그런 사상이라든가 뭔가 근대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전파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나폴레옹 법전 같은 것도 전파가 어쨌든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근대적인 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법전 같은 것도 많이 전파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녹아들었던 그 사상 같은 것들 나폴레옹이 가는 곳마다 좀 전파가 된 측면이 있어요. 유럽을 약간 근대적인 계몽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나폴레옹이 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전략 전술들 그런 것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뭐 현대사회 거버넌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행정체제? 그런 것도 현대 행정체제를 확립하는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라든가 뭐 관료제의 축소,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현대 거버넌스를 좀 약간 성립시키는데 나폴레옹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들을 많이 전파하고 군사적인 천재적인 면도 있고 프랑스의 자랑으로 내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에 반해서 아까 히틀러처럼 그렇게 프랑스를 약간 전쟁의 참화라든가 인명 손실 이런 걸로 몰아넣은 그런 장본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근대를 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프랑스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능력주의, 시민 평등 사상 같은 좋은 근대적인 사상을 유럽에 퍼뜨린 면도 있지만 온 유럽을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었던 맞습니다. 그런 인물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참 하긴 뭐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그렇죠. 그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나쁜 점과 좋은 점이 굉장히 증폭돼서 되게 크게 도드라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021년에 나폴레옹 사망 200주기 때 가서 헌화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비판도 나오고 뭐 칭찬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거는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나폴레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준비 안 한 거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저희 녹화 전에 준비 안 했다고 하더니 너무 얘기를 잘해주시죠. 네. 아닙니다. 예. 나폴레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건 어쨌든 히틀러랑 비교하면서 안 좋게 보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나폴레옹은 분명 히틀러랑 좀 다르다. 그래 긍정적인 측면을 미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폭넓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